어제 국내 시공순위 16위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PF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걱정도 늘어나셨을 것 같고요. 내년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워크아웃이 어떤 개념인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기업이 어떤 부실지 징후가 있거나 어떤 한계 상황에 몰렸을 때 보통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은 채권단과 어떤 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는 채권단 자율협약이라는 게 있고요. 네. 이건 그야말로 그냥 자율적인 협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에 따른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그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은 금융채권자 협의회의 공동관리 절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파산이라고 불리는 법정관리라고 부르는 법원에 의한 기업회생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법원에 의한 것이 가장 강력하고요. 이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채무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이제 채권단 자율협약이라든지 이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채권단과 어떤 기업 사이의 어떤 협약을 바탕으로 해서 경영 개선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은 아닙니다. 이거 구별을 잘 하셔야 네,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이 워크아웃의 개념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사실 태영건설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는 올 초부터 많이 좀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어려운 건지 지금 워크아웃 신청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태영건설의 순차입금 추이를 살펴보면 네. 태영건설이 그동안 어떤 경로를 밟아왔는지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말, 그러니까 이제 신용평가사에서 낸 자료를 보면요. 2021년 말 기준 순차입금, 그러니까 이제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외한 순수한 차입금이 한 9천억 남짓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말에는 1조 6천억 정도로 늘어났고요.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는 한 1조 8천억 원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순차입금이 이제 2배로 늘어났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된 이제 원인을 살펴보면 네. 이제 그 작년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상 국면에 접어들면서 태영건설이 진행하던 각종 이제 부동산 사업장들 그리고 태영건설이 보증을 썼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들이 급격하게 어려워졌고 그러면서 이 사업장들이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했던 유동화 증권들이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서 네. 태영건설이 그걸 직접 매입하는 형태로 해결을 해야 됐고 그 결과 이 한신평 자료입니다만은 올해 연말과 내년 1분기 각각 태영건설이 갚아야 되는 만기를 맞이하는 이 회사채와 PF 보증물 규모가 한 4천억 원씩 됐던 것 같습니다. 내년 2분기에는 한 1,700억 원 정도로 좀 다시 줄어들면서 좀 숨통이 트이는 모양이지만은 3분기에는 다시 한 3천억 원대로 늘어나고 4분기에는 2조 5천억 원 정도의 이제 자금 만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이제 그 파악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태영건설 입장에서는 이제 업계에서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요. 태영건설 입장에서는 이게 채무 조정 없이는 그렇게 가더라도 조금 가망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달 중순에 태영건설이 어떤 이제 법무법인을 통해서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 의사를 이제 내비쳤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 구조 워크아웃의 바탕이 되는 법이 사실 한시법으로 그동안 5년간 운영되다가 이제 그 일몰됐었는데 이게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 법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최근에 이 법이 다시 부활을 했는데요. 26일 날 정부에서 공표를 해서 법이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바로 그 법이 다시 이제 재시행된 지 그 이틀 만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동안의 스토리를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일단 요약하자면 2년 사이에 순차입금이 2배가 됐다. 그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부실하고 어려운데 그 원인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금리 인상 그리고 PF 쪽에서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지면서 이 얘기는 뭐 많이들 좀 알고 계신 사실일 텐데 일단 태영건설이 어떤 회사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뉴스가 전해지고 나서 가장 많이 뭐 SBS를 좀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회사죠? 네, 이제 태영건설은 그 지난 1973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네.
건설사들의 어떤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시공능력 평가 총액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순위상으로는 이제 그 업계 16위, 상당히 이 정도면 대형 건설사에 속하는 편입니다. 16위의 회사고요. 올해로 이제 50년을 맞이하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에 이제 몰렸습니다. 지난 1990년 이제 말씀하셨던 SBS 첫 민영 방송이죠. SBS를 이제 설립하면서 상당히 이제 사세라든지 인지도가 많이 커졌고요. 모기업으로는 지금 지주회사 격인 TY홀딩스가 있고 TY홀딩스 산하의 태영건설, 그다음 환경회사인 에코비트, 그다음 방송기업인 SBS가 있고, 네. 그다음 레저기업인 블루원, 그리고 기타 이제 물류기업인 태영인더스트리가 있었는데 인더스트리는 최근에 이제 TY홀딩스에서 태영건설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에 매각한 그런 회사입니다. 자산 규모가 아마 한 11조 정도 될 거고요. 그룹 총 매출은 5조 9천억 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측정한 어떤 재계 서열 순위로는 한 40위권에 속하는 그룹사입니다. 상당히 좀 다양한 사업을 하는 회사고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지금 좀 안타까운 경영 상황에 처해 있다. 자,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고 앞으로 전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기촉법에 따른 이제 절차들을 밟게 되는데요. 법상으로는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그 채권자 협의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협의회에서 워크아웃을 받아들일 거냐, 채무 만기 돌아오는 것들을 유예해 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자 협의회에서 워크아웃을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워크아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 개선 계획이라는 것을 채권단 주도로 해서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은 뭐 어느 정도로 가져가도록 할 거냐, 그다음 뭐 인원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서 작성하게 되고요. 이 이제 그 기업 개선 계획을 가지고 태영건설과 협의를 해서 이제 채권단 내에서 의결이 되고 태영건설도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동 경영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내년 1월 11일 채권자 협의회를 소집해서 개시 여부 결정하는 거 이걸로 이제 시작이 된다고 예, 봐요. 그때부터 이제 일단의 채무 유예 정도는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정상적인 워크아웃은 약정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건설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과 다르게 PF 사업장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주채권은행들하고만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건설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의미가 약해지는 것이 신용을 제공한 PF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 PF 사업장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채무자는 PF 사업의 시행사들입니다. 태영건설은 거기에 보증을 제공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워크아웃 채권단에 들어와 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PF 채권단이 채권자 협의회에 들어오지 않고 외곽에서 시행사가 지금 무너졌으니까 태영건설에 우린 청구를 해야겠어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채권단의 돈으로 PF 사업장의 돈을 갚아줘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기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그 기업 개선 약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채권단의 어느 정도의 범위의 PF 채권 대주단들이 들어와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개선 여지 유무 그리고 채권단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요구할지 지금 말씀 들어보면 좀 변수도 많고 중간에 네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 이제 금융위원회 주도로 해서 정부 합동 브리핑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이 일에 개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좀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은 채권단 협의회 구성까지는 좀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 관건은 이거 이제 태영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과연 자금 투입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합의를 가져오는 부분일 겁니다. 네. 제가 앞서서 이제 태영건설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에 태영그룹이라는 어떤 재계서열 40위권의 그룹사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건설이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 외에 이제 에코비트라는 환경 회사 그리고 SBS라는 이제 미디어 기업 이 두 가지 큰 그 계열사 관계사들이 있습니다. 블루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있습니다만 사실 자산 규모라든지 매출 규모로 봤을 때 별로 크지 않고 물류 계열사였던 태영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이미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 남은 두 개 회사 에코비트와 SBS를 두고 지금 아마 태영건설의 회생 방안을 그룹에서 마련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관계사들의 어떤 지분 처리를 통해서 태영건설이 대규모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은 좀 더 워크아웃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의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태영건설의 공사를 진행해서 분양까지 이뤄진 22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보호를 약속하고 뭐 협력업체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 즉각적으로 보호 이 절차를 가동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좀 짚어주세요. 네, 이제 태영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크게 보면은 이제 주택 분양 사업장이 있을 것이고 그 외의 기타 이제 공사 현장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국민들이 이번 이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주택 분양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이제 대규모 주택 분양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정부 이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의 분양 보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양 보증이 뭘 뜻하냐면 시공사나 시행사가 이제 잘못되더라도 그런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부르는데요. 이 허그가 대신 나서서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분양 대금을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태영건설이 시공 중이거나 시행 중인 뭐 주택 사업장에 주택 분양을 받으셨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 다른 공사 현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공사 이행 보증이라는 것을 받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아까 앵커께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회사가 이제 법정 관리 이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게 아니라 채권단과의 자유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태영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장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라는 또 보증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입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급 대금 직불제 같은 게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태영이 어려우면 발주처에서 바로 직접 지급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태영의 어떤 그 매출 비중이 큰 하도급 업체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이제 1년간 채무 유예를 해준다든지 혹은 금융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이게 걱정이 되는 게 PF가 워낙에 우리 경제 뇌관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태영건설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좀 우려가 확산되는 것 같아요. 태영건설의 개별 기업의 특수성인지 아니면 이게 다른 기업까지도 확산될 우려가 있는 건지 PF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어제 이제 브리핑에서 발표할 때 이제 태영건설의 특수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태의 파장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사실 태영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어떤 개발 사업 비중이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좀 높았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건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 시공만 하는 거에 비해서 좀 더 이윤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 비중을 높이고 싶어하는 유혹에 항상 시달리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이 이제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잘못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건설사가 떠안아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통 분양 물량의 어떤 10에서 20%를 잘 넘어서지 않는데요. 태영은 이 부분을 조금 과도하게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부 당국이 태영건설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한 건 맞고요. 다만 생각해 볼 부분은 이겁니다. 그러면 태영건설의 개발 사업장들이 왜 무너졌느냐. 결국은 태영건설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PF 사업장들을 보면 대부분 2021년이나 22년에 세웠던 사업 계획을 세웠던 사업장들입니다. 당시의 경영 환경은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었고 그렇죠. 주택 가격도 거의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주택 가격도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고 금리도 지금 3% 정도 3배가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계획을 다시 써야 되는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결국은 태영건설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어디에서 비롯됐냐고 보면은 그 2년 전에 세웠던 그러니까 거시경제 환경이 바뀌면서 2년 전에 세웠던 사업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사업성 위기가 결국은 유동성 위기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앞으로 PF 사업장의 문제가 결코 이번 단건만으로 끝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PF 잔액과 연체율이 실제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어떤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되겠죠. 네, 금융당국에서 지금 제시한 걸로는 한 134조 원 정도가 PF 쪽에 이제 자금이 투입된 걸로 집계가 되고 네. 있고요. 연체율이 뭐 2.5% 정도로 뭐 당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릴 때도 2년 전과 비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2년 전에 PF 대출 연체율이 0.55%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5%대라고 하면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하는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정부에서 작년 10월에 이제 강원도의 이른바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에 따른 어떤 유동성 위기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흔히 레고랜드 사태라고 부르는데요. 당시에 유동성 위기가 닥치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판단의 기준으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유동성 위기가 닥쳐버리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만기 연장하는 방법을 선택해 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리되지 못한 PF 사업장들이 올해로 많이 넘어왔고 이게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수치만으로 좀 안심하기에는 약간 좀 이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태를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우냐? 물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PF 위기에 대해서 위험한 것은 맞다. 그러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는 것 같습니다. 연체율 2.5%면 뭐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증가 속도가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새겨 듣겠고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2023년 건설업계 리뷰도 좋고 이 사태를 보시면서 뭐 남기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 주도로 해서 민간합동 PF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1개 사업장이 조정을 신청을 했고 7개 사업장이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론 조정이 되지 못한 부분들은 아마 법적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해법을 찾은 곳들은 네. 이제 또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또 살아나갈 이제 방안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석 가리기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워크아웃이 그러면 만병통치냐. 네. 워크아웃은 개별 기업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채권 단위 PF 사업장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할 거냐 하는 부분은 네. 사실 공백이기 때문에 이 민간 합동 PF 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측면을 좀 정부에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마무리하면서 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이슈가 불거지면서 2024년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합인포엑스 남승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